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공원묘지에 밤늦게 갔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귀신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것이 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라는 것이다. 아무래도 내가 귀신을 본 것 같다. 밤늦게까지 잠이 안 와서 가까운 바닷가에 드라이브나 가자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도 마침 밤낮이 바뀐 터라 바로 콜을 외쳤고, 나는 자가용으로 그 녀석을 태워 20분 거리의 목적지에 도착해 겨울바다를 구경했다. 그런데 보통 떠나기 전 상상 속에서는 낭만적인 드라이브와 밤바다의 멋진 풍경을 기대하지만 막상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면 그냥 춥다. 몇 분 나와 있다가 얼어 죽을 것만 같아서 다시 차로 도망치듯 타서 친구와 이제 무얼 할 것인지 고민하던 찰나였다. 심심한데 들어가는 길에 공원묘지 안으로 한번 들어갔다 나오자는 친구의 제안에 나도 그 풍미가 생겨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다. 실제로 우리 동네를 조금만 벗어나면 공원묘지가 있다. 명절 때나 한 번씩 들르는 곳인데 밤에 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가는 동안 괜스레 찝찝한 게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땐 단순히 호기심이 더 강했던 것 같다. 그때 그냥 집에 갔어야 했는데 여하튼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 결국 묘지 입구에 들어와 버렸다. 당연히 인적도 없고 고요함 그 자체였다. 가로등마저 들어갈수록 드문드문 을씨년스러운 좁은 도로가 산속으로 굽이굽이 깔려 있었고,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무덤이 양쪽에 계단식으로 빼곡히 줄지어 있었다. 입구를 지나면서 솔직히 망설여졌다. 두려움이 결국 호기심을 집어삼킨 것이다. 그래서 나는 친구에게 슬쩍 그냥 돌아가자는 식으로 말했고, 그 녀석도 막상 그 기괴한 풍경을 보고 있자니 겁먹었는지 은근히 동의하는 눈치였는데, 이미 좁은 길로 진입한지라 차를 돌리기 어려웠기에 일단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만 했다. 산속으로 들어가자 가로등조차 없어서 오로지 라이트 불빛에 의존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잎사귀가 거의 남지 않은 거대한 나무들이 허리를 굽혀 우리를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침묵하며 초긴장 상태로 차를 돌릴만 한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잠시 폰을 보고 있던 친구가 고개를 들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너무 놀란 나머지 기어를 잘못 조작해서 시동이 꺼지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친구는 창문 밖으로 고개를 빼 뒤돌아보더니 빨리 시동 걸어. 나는 왜냐고 연발하며 차키를 돌렸는데 시동이 다시 걸리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밟으며 시동을 걸어야 하는데 순간 공황 상태에 빠지다 보니 아무것도 안 밟고 키만 무식하게 돌려대니 시동이 걸릴 리가 있겠는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를 제외하고 수년간 꾸준히 운전하며 실수 한 번 안 했던 내가 묘지 한복판에서 제대로 당황한 것이다. 자꾸 옆에서 왜 시동이 안 걸리냐고 다급하게 보채는 친구 녀석 때문에 머릿속은 새하얗게 되었고, 그리고 불안한 듯이 자꾸만 슬쩍슬쩍 뒤를 돌아다보는 친구가 신경 쓰였다. 도대체 뭘 봤길래. 그때 반쯤 열린 창문으로 어렴풋이 스스슥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본능적으로 사이드미러를 보게 되었다. 저 멀리 뒤편에 누군가 우리 쪽으로 빠르게 기어오고 있었다. 더 이상 자세히 볼 겨를도 없이 시동을 걸려고 다시 처음부터 처음의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어를 중립으로 차근차근, 라이트도 원상태로. 미쳤다. 내가 그나마 밝게 비추던 라이트는 시동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땐 왜 껐는지 아차 싶었지만 이미 순식간에 어둠 그 자체가 돼버렸다. 정말이지 한 치 앞도 안 보였다. 등에는 엄청난 소름이 돋기 시작했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소리가 친구도 들리는지 마는지 양팔로 눈을 가리며 그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댈 뿐이었다. 나는 재빨리 라이트를 다시 켜고 클러치를 밟은 후 시동을 걸자마자 있는 힘껏 밟으며 앞으로 힘차게 달렸다. 그리고 다시 사이드미러를 봤을 때 정체불명의 그 검은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아마 시동이 꺼지고 다시 켜는 이 묘사 부분이 실제로는 불과 1분도 채 지나지 않았겠지만 체감 시간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다. 조금 더 들어가자 좁게나마 삼거리가 나왔고 차를 급하게 돌려 다시 그곳을 빠져나가야 했다. 친구는 여전히 고개를 한껏 숙여 벌벌 떨고 있었고, 나도 극도로 긴장했지만 어떻게든 빠져나가야만 했기에 정면을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별탈 없이 공원묘지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후에 친구 집 앞에서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우리는 반쯤 영혼 빠진 얼굴로 담배 한 대 피우며 얘기를 나누었다.
내가 본 건 무엇이었는지, 내가 본 건 무엇이었는지 얘기하다 보니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봤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담배를 쥔 손이 벌벌 떨리는 친구의 이야기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그 묘지를 나오기 전 산속 안에서 친구는 메시지 답장을 보낸다고 폰을 잠시 보다가 앞을 봤을 때 불과 5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어떤 여자가 팔을 쩍 벌리고 좁은 도로 한복판에 서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비록 코앞이긴 했지만 차 안에서 보기에 그 여자의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키가 컸다고 한다. 비정상적으로. 그런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여자를 치고 갔다고 하더군. 소리친 이유였던 거다. 그런데 이상한 게 분명히 사람을 쳐서 뒤편으로 날아간 것 같은데 부딪힌 소리가 안 나더라는 거다. 그리고 시동이 꺼진 직후 친구가 창문 밖으로 뒤를 돌아봤을 때는 귀신에 홀린 듯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고 빨리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오묘하게 매치되는 내가 목격했던 뒤따라오던 그림자. 정확히는 빠르게 기어오던 그 여자를 친구는 이상하게도 못 봤다고 했다. 마치 반발을 나눠서 본 듯한 느낌이었다. 연관이 있는 것일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이 흘렀고 잠시 잊고 있던 피로와 추위를 급격히 느끼며 내일 다시 만나서 마저 이야기를 끝내자고 다독였다. 그리고 차를 끌고 집으로 향했다. 돌아가는 길에 왠지 등이 사한 느낌의 자꾸만 룸미러로 뒤를 보게 되었다. 어쨌든 차를 집 앞에 대고 빌라 계단에 올라가면서 폰을 보는데 그 잠깐 사이 친구에게 부재중이 6통이 와 있었고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뒷좌석에 그 여자. 내가 차를 타고 돌아갈 때 친구가 밖에서 뒷좌석을 보게 되었는데 뭔가 뒷자리에 빼곡히 가득 차 있는 것을 감지하고 처음엔 원래 짐이 저렇게 많이 실려 있었나 싶었다가 자세히 보니 묘지 안에서 봤던 그 커다란 여자가 몸을 억지로 구겨서 뒷좌석에 타 있었다고 했다. 머리가 천장에 닿아서 고개를 꺾은 채로 말이다. 내가 차를 타고 돌아갈 때 친구가 밖에서 뒷좌석을 보게 되었는데 뭔가 뒷자리에 빼곡히 가득 차 있는 것을 감지했다고 했다. 처음엔 원래 짐이 저렇게 많이 실려 있었나 싶었지만 자세히 보니 묘지 안에서 봤던 그 커다란 여자가 몸을 억지로 구겨서 뒷좌석에 타 있었다고 했다. 머리가 천장에 닿아서 고개를 꺾은 채로 말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곧바로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뒷좌석을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다리가 떨렸고 차 안에 있었다는 그 여자의 형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계단을 서둘러 올라가 집에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난 뒤에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이상한 기운의 등을 벽에 붙이고 앉았다. 핸드폰을 보니 친구에게 부재중 전화가 계속 와 있었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어 말했다. 지금 그 차 타고 집에 온 거지. 차 안에서 뭐 안 봤어? 나는 얼른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내가 봤다고 했잖아. 그 여자 아직 내 차에 있는 것 같은데. 순간 식은땀이 흘렀다. 친구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내 머릿속엔 뒷좌석에서 억지로 구겨져 있는 여자의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다. 다음 날 나는 친구와 다시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제대로 잠들 수 없었다. 자는 동안에도 누군가 내 방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뒤척였다. 아침이 되자 친구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갔다. 그는 내 차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 여자 흔적 남아있네. 나는 그 말에 얼른 차를 확인하러 갔다. 차 안은 어제와 똑같았다. 그러나 뒷좌석 시트에 진흙 같은 것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다. 나는 분명히 차를 깨끗하게 관리해왔는데 그 자국은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친구는 겁먹은 눈으로 말했다. 우리 어제 묘지에서 뭔가 잘못 건드린 것 같아. 어떻게든 풀어야 될 것 같아. 우리는 근처에서 신기가 있다는 사람을 찾아가기로 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까운 곳에 있는 점집을 찾았다. 점집에서 만난 할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너희들 어젯밤에 이상한 데 갔지? 묘지 같은데.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우리를 가만히 쳐다보며 말했다. 너희 차에 타고 온 그 여자. 아직 차에서 안 내렸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차를 묘지 근처로 다시 가져가라고 했다. 그리고 차를 그 자리에 세우고 그 여자를 불러내야 한다고 했다. 불러내지 않으면 너희들 계속 쫓아다닐 거다.
차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 따라다닐 수 있어. 우리는 결국 차를 몰고 다시 그 묘지로 향했다. 가면서도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묘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장소가 이미 끔찍하게 느껴졌다.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뒷문을 열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말을 건넸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 차 안에서 뭔가 스스슥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얼른 뒤로 물러났고 친구는 차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친구가 손가락으로 차 안을 가리켰다. 나는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 순간 차 문이 스스로 덜컹거리며 닫혔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곧바로 차를 두고 걸어서 그 장소를 벗어났다. 다음 날 아침 우리가 두고 간 차는 사라져 있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차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다. 그 뒤로 나는 차를 몰거나 밤에 외출하는 것이 두려워졌다. 그 일이 있은 뒤 나는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 여자가 정말로 우리 차에 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 본 것인지였다. 두 번째 이야기, 어둠. 침대에 누웠다. 잠들기 전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을 양손에 쥐고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이리저리 터치했다. 웹툰도 보고 뉴스도 읽고 인터넷 서핑도 하고 게임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스마트폰의 네모난 화면에 집중하던 중 문득 화면 밖으로 시선을 돌리니 주변이 완전히 새까맣게 어두웠다. 보통 어렴풋이 뭐라도 보여야 하는데 스마트폰 화면에 눈이 익숙해져서인지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어둠 속으로 팔을 뻗어봤지만 내 팔조차 보이지 않았다. 묘하게 신기한 마음에 팔을 허공에서 휘휘 저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야 할 허공에서 팔에 뭔가가 부딪혔다. 스마트폰을 반대로 돌려서 확인해보면 뭐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도저히 그런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 상태로 얼어붙은 채로 있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스마트폰을 반대로 돌려 천장을 비췄다. 허무하게도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마트폰 불빛으로 천장을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착각이었나 싶었다. 이제 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팔을 내리는 순간 이번엔 내 옆에서 뭔가가 느껴졌다. 놀란 나는 벌떡 일어나 방에 불을 켰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래도 내가 볼 수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만 뭔가가 나타나는 것 같았다. 그 뒤로 나는 잠을 잘 때 항상 불을 켜놓고 잔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나는 그날 이후 불을 켜고 자는 습관을 들였지만 그마저도 완벽한 안심을 주지는 못했다. 어느 날 불을 켠 채 잠들었는데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상황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무거운 압박감이 가슴 위로 올라왔다. 눈을 떠보니 방 안의 불빛이 이상하게 깜빡거리고 있었다. 나는 불이 깜빡이는 원인을 찾아보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느새 천장에 검은 형체가 붙어 있었다. 그 형체는 점점 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머리카락이 나를 덮는 것처럼 느껴졌다. 숨이 막힐 것 같아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 순간 방 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 긁는 소리였다.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는 누군가가 웅크린 채 서 있었다. 검은 형체는 천장에서 없어졌지만 그 자리에 있던 것은 방구석에 있는 사람과 비슷한 형체였다. 갑자기 형체는 비정상적인 속도로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고개조차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순간 방 불이 완전히 꺼졌고 방은 다시 완전한 어둠 속으로 변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다. 가까이에서 그리고 점점 내 귀 옆에서 느껴졌다. 나는 그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치자마자 갑자기 눈이 떠졌다. 다시 불빛이 켜져 있었고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방 안에서 이상한 자국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침대 옆 바닥에는 손톱으로 긁힌 듯한 길고 깊은 흠집들이 있었다. 그리고 방 안의 물건들이 조금씩 자리를 바꿔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이를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었다. 무언가가 방 안에 있었다.
나는 이 집에서 나가기로 결심했지만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됐다. 짐을 싸는 도중 나는 내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짐을 옮기던 날 마지막으로 방 안을 확인하러 들어갔을 때 벽에 손톱으로 긁은 듯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너는 못 나가. 나는 그대로 방에서 뛰쳐나왔다. 이후 나는 이사를 했고 그 집에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집에서도 어둠이 깔리면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불을 끄고 잠을 잘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가끔 어둠 속에서 들리는 그 익숙한 숨결 소리가 다시 찾아오는 것 같다. 세 번째 이야기, 빨간색 버튼.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두 눈을 감았다. 그러자 눈을 감은 깜깜한 머릿속에 한 물체가 선명하게 떠오른다. 어린 시절 자주 했었던 동네 문방구와 오락기의 버튼이다. 새빨간색의 그 버튼을 보고 나는 충동에 휩싸였다. 누를 것인가 말 것인가. 내 머릿속에서 빨간색 오락기의 버튼이 생긴 지 1년 정도 되었다. 그리고 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아니 고작 1년밖에 안 되는 시간 사이에 나의 삶은 말도 안 되게 변해버렸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변화의 마지막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버튼을 누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망할 버튼과의 첫 기억은 1년 전인 대학교 4학년 때일 것이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랐으나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에 새빨간 오락기 버튼이 떡하니 자리를 잡아버렸다. 흐릿할 때도 있고 가끔은 사라질 때도 있지만 거의 항상 이 버튼의 존재는 머릿속에 유지되고 있었다. 26년 평생 살면서 이렇게 한 가지 물체가 머릿속에 박혀버린 적은 없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을까? 나는 어렴풋이 머릿속의 버튼에 대해 나름의 규칙을 찾아내게 되었다. 첫 번째는 내가 기분이 아주 좋고 마음이 편안할 때에는 버튼이 사라진다는 것. 두 번째는 평상시에는 흐릿하지만 그 존재가 스멀스멀 느껴진다는 것. 세 번째는 내 기분이 안 좋을수록 버튼이 선명해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머릿속으로 이 새빨간 버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묘하게 충동감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의 나는 너무 피곤하고 민감한 거야. 그래서 일종의 경고 같은 것을 나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야. 맞다. 1년 전에 나는 정말 피곤하고 민감했었다. 몇천만 원의 빚을 내고 4년 동안 학교를 다녔다. 하루빨리 사회에 나가 돈을 벌고 싶었고 부모님도 호강시켜 드리고 싶었다.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여자친구에게도 떳떳하고 싶었고 앞으로 결혼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모아두어야 했다.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어렵다더니 나는 평범하고 소소한 삶을 살기 위해 아등바등 발버둥 쳐야만 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후 5개월 정도 더 지났을 때에 이 머릿속의 버튼에 대한 것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실시간 검색어에 빨간색 버튼이라고 나와 있었던 것이다. 실시간 검색어의 링크를 타고 인터넷 검색 결과 화면을 보았는데 대부분이 커뮤니티 사이트의 질문 게시판이나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와 있는 글이었다. 머릿속에 갑자기 이상한 버튼이 생겼는데 형들 이거 무슨 증상이야? 이런 식의 게시글들이 많았고 나는 나 혼자만의 망상이 아니었다는 강한 충격에 휩싸였다. 인터넷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머릿속 빨간색 버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었다. 빨간색 버튼에 대한 게시글의 답글에는 대부분 자신도 머릿속에 그러한 버튼이 떠오른다는 내용이 많았다. 사실 내가 혼자 생각해 보았던 것 이상의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빨간색 버튼이 생겨버렸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나의 대학교 4학년 생활의 막바지 즈음의 일이었다. 아버지께서 술에 거나하게 취하신 채로 집에 들어오신 적이 있었다. 도대체 왜? 그 말을 되풀이하시던 아버지는 이렇게 소리치셨다.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내가 왜? 다음 날 아버지는 사라지셨다. 어머니는 우시고 나는 바람 좀 쐬고 곧 돌아오실 거야 하며 위로해드리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후 몇 개월 넘게 돌아오지 않으셨고 곧이어 아버지를 찾으러 돌아다니시던 어머니께서도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다. 그렇게 나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게 되었고 이때부터 내 머릿속에 그 저주스러운 빨간 버튼은 만지면 만질 수 있을 것처럼 선명해져 버렸다. 부모님 두 분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내 곁을 떠나셨다.
그리고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 나는 내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만 하는 걸까?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학교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처박혀 있게 되었고 여자친구도 떠나갔다. 순식간에 외톨이가 되어버린 내 머릿속에는 선명한 빨간색 버튼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제 지쳤어. 저 버튼을 누르고 싶어. 그 생각이 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저 버튼이 뭐길래 나의 삶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고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여자친구도 떠나가 버렸다. 취직. 웃기고 있네. 될 대로 되라지. 무너진 삶 속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먹고 자고를 반복하는 나는 그저 한 마리의 동물이었다. 아니지, 세상과 단절된 동물만도 못한 새끼. 나는 머릿속 빨간 버튼에 대한 묘하게 강력한 충동과 무기력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냈고 결국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몇 개월 만에 인터넷을 켜보았고 지금까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머릿속 빨간색 버튼 전 세계적 이상 증상. 인류에 대한 경고. 그 버튼 절대로 누르지 마세요. 빨간 버튼은 신의 심판이다. 정말 쉬운 자살법. 살기 싫어? 그럼 눌러봐. 어느새 머릿속 빨간 버튼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고 있었다. 그렇다. 전 세계 사람들의 머릿속에 갑자기 생겨난 빨간 버튼. 그것은 한마디로 자살 버튼이었다. 친구가 이 버튼 내가 한번 눌러볼게 하더니 갑자기 흔적도 없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빨간 버튼은 마음이 부정적일수록 선명해집니다.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죽고 싶다. 살기 싫래 등의 소리를 하는데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빨간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죠. 고통 없이 흔적 없이 아주 깔끔하게 사라지는 거니까요. 누르는 방법이요. 그냥 머릿속으로 손을 뻗는 상상을 하면 돼요. 물론 저는 손만 뻗어보고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죠. 아직 안 해본 것이 많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도 빨간 버튼을 누른 거였어? 왜? 내가 있는데 왜 그래야만 했어? 그 정도로 힘이 들었던 거야. 앞으로 내가 잘하면 된 거였잖아. 도대체 왜?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두 눈을 감았다. 그러자 눈을 감은 깜깜한 머릿속에 한 물체가 선명하게 떠오른다. 어린 시절 자주 했었던 동네 문방구와 오락기의 버튼이다. 새빨간 버튼이 눈앞에 떠올랐다. 내 손은 이미 상상 속에서 버튼을 향해 뻗어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그 딸깍 소리가 생생히 들려왔다. 눈앞이 새빨갛게 변하며 공기가 마치 불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불길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였다. 얼굴도 신체도 흐릿하게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들의 고통은 선명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본 순간 깨달았다. 이 버튼을 누른 모든 사람은 여기로 온다는 것을. 그곳은 끝없는 고통과 절망의 세계였다. 발을 내딛자마자 바닥은 뜨겁고 끈적거리는 액체로 덮여 있었다. 살갗이 타들어가는 듯한 감각이 전해져 왔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서로를 인식하지 못했다. 각자 자신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뿐이었다. 나는 한참을 걸었다. 땅은 끝도 없이 이어졌고 시야는 한계 없이 붉었다. 걸음을 멈추려 해도 내 몸은 마치 뭔가에 끌려가듯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앞에 거대한 무언가가 보였다. 그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였다. 그 그림자는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듯했지만 눈, 코, 입이 비정상적으로 비틀려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내게 속삭였다. 여기 온 걸 후회하나? 나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입을 열어 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 그림자는 웃으며 내 앞에 무언가를 던졌다. 땅에 떨어진 것은 나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나였다. 그 나는 내게서 도망치기 위해 기어갔다. 그러나 곧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를 붙잡았다. 그들은 그 나를 잡아먹기 시작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내 머릿속의 버튼이 다시 떠올랐다. 내가 떠올리기 싫어도 그것은 내 머릿속에서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빨간 버튼으로 인해 여기에 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절규, 고통, 그리고 끝없는 반복은 내가 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그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무엇이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단지 끊임없는 침묵뿐이었다. 그때 주변의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에서는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왜 누른 거야? 왜 여기로 온 거야? 우리는 도망칠 수 없어.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귀를 막고 그 소리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그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들의 손이 나를 붙잡았고 나는 그들에게 둘러싸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단지 착각일 뿐이었다. 나는 다시 빨간 버튼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누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버튼은 나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무언가를 알았다. 이 버튼은 단순히 나를 죽음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끝없는 고통의 세계로 연결하는 열쇠였다는 것을. 나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버튼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더욱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주변을 바라보았다. 이 세계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훨씬 더 광기 어린 곳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들이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눈 속에는 끝없는 절망과 미움만이 가득했다. 나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낮고 끈적한 속삭임을 듣고 몸을 떨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했다. 그들 중 몇몇이 천천히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손을 내밀었지만 그것은 인간의 손이 아니었다. 손가락은 길게 비틀려 있었고 손톱은 검고 날카로웠다. 그들이 내게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몸이 점점 일그러지고 있었다. 내가 왜 여기로 왔는지 말해. 버튼을 누른 이유를 말해.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며 내 머릿속을 메워갔다. 나는 그들에게서 도망치려 했지만 그들의 손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그들이 나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버티려 했지만 그들의 힘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들은 나를 땅 속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발밑의 땅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며 나를 집어삼키려 했다. 내 시야는 점점 어두워졌다. 땅 속으로 끌려 들어가며 나는 내 주변에서 무언가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그것은 분명 인간의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목소리는 나에게 경고하는 듯했다. 돌아갈 수 없다. 한번 여기에 온 이상 넌 영원히 여기 있어야 한다. 나는 온몸에 힘을 다해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들의 손이 내 피부를 파고들어 점점 더 깊이 나를 끌어내렸다. 그때 내 앞에 다시 빨간 버튼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땅 속에서 떠오르듯 보였다. 그것은 마치 내게 또 한 번의 선택을 강요하는 듯했다. 나는 망설였다. 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내가 여기에 영원히 갇힐 수도 있었다. 그러나 누르지 않는다면 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누르지 마. 낮고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목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듯했다. 내가 누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버튼은 여전히 내 앞에 있었다. 그것은 날카롭고 강렬한 충동으로 나를 유혹하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멈췄다. 내 손은 버튼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멈췄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서 나는 그들의 숨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내가 버튼을 누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내 손끝에 집중되어 있었다. 내가 누르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들의 목소리는 희미한 웃음으로 변했다. 그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지며 마치 귓속을 뚫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내게 다가와 다시 손을 뻗었다. 그들의 손이 나를 감싸며 내 손을 버튼으로 밀어붙였다. 나는 저항하려 했지만 내 몸은 그들의 힘에 무력하게 끌려갔다. 손끝이 버튼에 닿는 순간 주변이 폭발하듯 밝아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새빨갛게 변했다. 나는 새로운 공간에 서 있었다. 그곳은 이전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땅 위에는 끝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어다니고 있었다. 그들의 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신들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를 지나치며 걸어갔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게로 달려들었다. 그들의 손은 내 몸을 찢어내려고 했고 그들의 얼굴은 기괴한 웃음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그들의 손은 끊임없이 나를 따라왔다. 그들이 내 몸을 붙잡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빨간 버튼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그 버튼이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버튼은 결코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손을 뻗었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버튼을 누른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었다. 버튼을 누른 순간 나는 다시 빨간 빛으로 가득 찬 공간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이곳은 완전히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숨조차 쉴 수 없는 듯한 압박감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홀로 있다는 사실이 나를 점점 더 두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곧 바닥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닥에서 무언가가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손처럼 보였지만 마디가 기괴하게 꺾여 있었고 손가락 끝은 마치 가시처럼 날카롭게 변형되어 있었다. 그 손들이 점점 더 많아지더니 어느새 나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나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단단히 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다. 손들은 나를 향해 다가와 내 팔과 다리를 붙잡았다. 그들의 차가운 감촉이 내 피부에 닿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손들이 나를 끌어내리기 시작했다. 바닥은 갑자기 진흙처럼 녹아내리며 나를 집어삼키려 했다. 나는 손을 뻗어 발버둥쳤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올 수 없었다. 땅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동안 주변의 침묵은 점점 더 크게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을 감는 순간 머릿속에 끔찍한 장면들이 떠올랐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나온 길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들의 눈은 비어 있었다. 그들은 입을 벌려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만으로도 그들이 말하려는 메시지가 명확했다. 여기에 온 걸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은 여전히 그 붉은 공간이었다. 땅에서 솟아오른 손들이 나를 완전히 붙잡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기괴한 형체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처음에 단순히 검은 그림자처럼 보였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거대한 몸집을 가진 생명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듯 보였고 각각의 머리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이 내게 다가오며 입을 열었다. 입속에서 나온 것은 말이 아니라 기괴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공기를 진동시켰고 내 머릿속을 울리며 끔찍한 고통을 주었다. 나는 귀를 막으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나는 마침 머리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그 생명체가 내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그것은 머리를 숙여 나를 바라보았다. 그것의 얼굴은 눈, 코, 입이 있는 듯했지만 그것은 마치 인간의 얼굴을 흉내낸 가면 같았다. 그리고 그 가면 뒤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생명체는 나를 향해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단 하나다. 너도 이제 우리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발버둥쳤다.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 몸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내 피부가 마치 액체처럼 흘러내렸고 내 몸은 점점 붉은 빛 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내 몸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통과 공포 속에서 나의 마지막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을 때 나는 다시 빨간 버튼 앞에 서 있었다.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그 버튼. 그것은 여전히 나를 향해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버튼 아래에 새로운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반복은 선택이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저 그 버튼과 나만이 이 공간에 남아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손을 뻗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멈췄다. 나는 깨달았다. 이 버튼은 끝없는 고통과 반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러나 내 손은 마치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버튼이 가까워지면서 나는 점점 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리고 결국 내 손은 또다시 그 버튼을 눌렀다. 네 번째 이야기, 파리. 당신은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방이 어둠일 뿐이었고 여기가 어디인지 목소리의 정체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사실 방금 들은 그 소리도 귀로 들은 것이 아닌 머리에서 들렸다고 해야 할까.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지금 나는 육체가 없이 혼만 남아있는 듯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육체 없이 혼만 남아서 여기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분명 방금 전까지 난 육체를 가진 하나의 인간이었다. 현실에 만족하며 행복해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인간이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기억을 되짚어 봐야 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자 내가 태어날 때부터의 모습이 마치 영상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어렸을 적 모간에 가시가 걸려 당장 죽는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던 내 모습. 초등학교 때 배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화장실 쓰는 게 창피해 꾹꾹 참고 집까지 걸어오다가 팬티에 똥을 쌌던 나의 모습. 고등학교 때 불량한 애들과 어울려 시비를 걸고 패싸움을 한 후에 그게 의리이고 멋인 줄 착각하며 살았던 내 모습.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식음을 전폐하며 며칠, 몇 달을 울고만 지냈던 내 모습.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그녀와 다시 행복이라는 감정을 찾아가던 내 모습. 지금까지의 내 모습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내 인생의 마지막 영상을 열어보았다. 마지막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은 행복해 보였다. 한껏 멋지게 차려입은 나는 사랑하는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인 것 같았다. 이게 방금 전 내 모습이었는데 왜 내가 죽게 된 거지? 그때였다. 길을 건너는 나를 향해야 한 녀석이 차를 몰고 달려들었고 그는 뒤늦게 나를 발견했는지 엄청난 마찰음을 내며 멈춰 섰지만 결국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내 몸과 충돌해 버렸다. 내 몸은 힘없이 바닥에 꼬꾸라졌고 더 이상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준비했던 나의 멋진 옷은 바닥에 끌리며 다 찢겨버렸고 내 몸과 얼굴도 바닥에 긁혀 다 찢겨버렸다. 나를 기다리는 그녀의 마음도 찢길 것이다. 나를 받아버린 그 차는 잠시 멈춰있는 듯하다가 죽어있는 나를 버려둔 채 쏜살같이 자리를 피했다. 나는 나를 죽이고 도망치는 그 개자식의 영상을 보며 속으로 욕을 해대기 시작했다. 육체도 없는 영혼일 뿐인데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때 어디선가 또 아까의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누구십니까? 저는 당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고가 난 저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이미 식어버린 육체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태어날 육체를 제가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당연히 인간이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시 그녀를 만나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생각해 볼 가치도 없는 질문에 곧바로 대답을 했다. 인간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내가 태어나고 싶은 육체를 선택한다면 지금의 기억은 모조리 소멸된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 뜻이 아닌 제가 당신의 육체를 선택해준다면 당신은 기억을 가진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당신이 저에게 인간의 육체를 줄 수도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최고의 육체인 만큼 선택될 확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하지만 0%의 확률은 아닙니다. 그럼 당신이 나에게 인간의 육체를 선택해주면 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도 기억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이 선택해주는 육체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가진 채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전 그녀를 잊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디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그렇게 그의 말을 마지막으로 방금과 달리 나는 뭔가의 형태로 존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은 움직일 수가 없었고 내가 누구인지 알 수조차 없었다. 제발 인간이기를.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그렇게 고대하던 탄생을 맞이했고 앞을 볼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도 있었고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원치 않게도 나는 날개를 달고 있었으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인간이 아닌 것이다. 거울을 본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파리였다. 나는 내가 평소에 정말로 싫어하던 파리였다. 흉측한 파리. 내가 파리로 태어난 것이다. 빌어먹을 운도 지지리도 없지. 생각을 하는 파리라니. 이 모습이라면 그녀를 찾아가 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것 같았다. 그녀도 파리, 목이라면 질색을 하니까. 나는 우선 허기진 배를 달래고 생각해보기 위해 근처 식당으로 날아 들어갔다. 여기저기 나와 같은 모습을 한 파리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때 파리 한 마리가 나에게 다가와 날 유혹했다. 징그럽다. 평소에 싫어하던 파리다. 그런데 벌써부터 난 파리라는 새로운 내 육체에 적응한 것일까? 내 의지와는 다르게 나는 그 파리의 유혹에 현혹되어 짝짓기를 하게 됐다. 짝짓기를 마치고 난 뒤 나는 그 파리와 함께 사랑에 빠져 날아다녔다. 사랑했던 그녀를 만나는 것도 잊은 채 지금 새롭게 만난 파리와 매일 함께 사랑을 나눴다.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배고파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식당으로 들어가 식탁 위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 그 순간 갑자기 주변이 새까맣게 변했다. 당신은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 속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가 어디인지 목소리의 정체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사방이 어둠일 뿐이었고 사실 방금 들은 그 소리도 귀로 들은 것이 아닌 머리에서 들렸다고 해야 할까.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지금 나는 육체가 없이 혼만 남아있는 듯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육체 없이 혼만 남아서 여기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 난 육체를 가지고 있던 하나의 파리였다. 현실에 만족하며 행복해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파리였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기억을 되짚어 봐야 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 기억을 떠올리려 하자 내가 태어날 때부터의 모습이 마치 영상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에는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돌아다녔다. 그리고 나는 파리를 만나 사랑을 나눴다. 나는 나의 마지막 영상을 열어보았다. 식당이었다. 나는 식당에 들어가 식탁에 붙어있는 남아있는 국물을 먹다가 어떤 인간이 들고 있는 엄청나게 큰 것에 맞아 죽고 말았다. 내 육체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징그럽게 터져버렸다. 그때 다시 한번 소리가 들렸다.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누구십니까? 저는 당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고가 난 저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이미 식어버린 육체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새로 태어날 육체를 제가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당연히 파리죠. 파리로 태어나서 다시 그녀를 만나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 대답했고 어둠은 곧바로 사라졌다. 다시 한번 형태를 가진 나를 느꼈다. 하지만 이번엔 이전과는 달랐다. 날개가 있다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고 나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나는 이내 눈을 떴다. 주변이 뿌옇고 이질적인 냄새가 났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무언가에 붙어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내가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몸을 떼어내려고 애썼으나 더 이상한 것은 내 몸이 딱딱하고 거미줄 같은 물질로 뒤덮여 있었다는 것이다. 거미줄. 그 순간 몸이 오싹해졌다. 무언가가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내 앞에는 흉측하게 생긴 거대한 거미가 있었다. 거미는 천천히 다가와 나를 쳐다보며 발을 꿈틀거렸다. 나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거미는 나를 천천히 물기 시작했다. 나는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다시 깨어났을 때 나는 또다시 어둠 속에 있었다. 당신은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주저없이 대답했다. 무엇으로 태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제발 이렇게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 어둠 속에 머물렀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만 점점 커져갔다. 수많은 날카로운 비명과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귀를 때렸다. 그 소리들은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미칠 것만 같았다. 갑자기 어둠이 걷히고 나는 자신이 알 수 없는 공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변에는 나와 같은 이들이 있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했고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검은 연기에 휩싸인 형체가 우리를 향해 내려왔다. 형체는 천천히 가까워지더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다시 태어날 기회를 준다 했지. 그 목소리가 이번엔 눈앞에서 들렸다. 나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고통 없는 삶인가. 하지만 내 선택은 늘 이곳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 몸은 불길에 휩싸였다. 나는 고통 속에서 타들어갔다. 그 모든 것이 반복되는 악몽임을 깨닫기엔 이미 늦었다.